진성 바이오그룹의 44층 스카이랩은 성공의 정점을 상징하는 유리와 강철의 탑이었다. 오늘 밤 그곳은 한국의 제약업계 엘리트들로 가득 찼다. 수년간의 기대를 모아온 혁신적인 신약 RS7의 출시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샴페인이 물처럼 흘러 낮은 흥분의 목소리가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선율과 뒤섞였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진성 바이오의 회장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객들 사이를 거닐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도취해 있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무대 뒤편,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분리된 R 연구실의 희미한 불빛 근처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이자 RS7의 진정한 개발자인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지성은 화려함보다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빛났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눈에는 자부심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떠벌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강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졌다. RS7은 단순한 신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진성의 약속입니다. 저와 저의 헌신적인 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서연은 쓴웃음을 삼켰다. 그의 팀이라니. 그가 말하는 팀은 사실상 그녀 자신이었고, 그녀가 이끈 소수의 연구원들은 지금 저 아래층 어딘가에서 이 파티의 중계나 보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남편의 야망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위해서라면 그가 어떤 것이든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태준은 RS7의 임상 데이터를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그녀를 압박했다. 그는 사소한 변칙 사항들은 무시하라고 했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변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재적인 위험 신호였지만 태준은 MA 협상과 주가 부양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은 R 연구실 내부의 압력 게이지 중 하나가 불안정하게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미세한 진동이었지만 그녀만이 알아챌 수 있는 불길한 징조였다. RS7의 안정화 공정은 극도로 민감한 화학 반응에 의존했다. 그녀는 즉시 태준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았다. 태준 씨, 뭔가 이상해요. R 연구실 압력 시스템이 불안정해요. 당장 행사를 중단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미소는 굳어졌고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무슨 소리야. 그냥 사소한 오류겠지. 내 완벽한 밤을 망치지 마.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 이나영이 서연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나영은 태준의 정부였고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배신이었다. 서연은 물러설 수 없었다. 아니에요. 이건 심각해요. 당장. 그녀가 다시 소리치려던 순간 낮은 울림이 건물의 바닥을 흔들었다. 샴페인 잔들이 떨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폭발했다. R 연구실을 분리하던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거대한 화염의 벽이 연회장을 덮쳤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천장의 구조물이 비명을 질렀다. 순식간에 화려했던 연회장은 지옥으로 변했다.
비명과 고통스러운 신음이 공기를 갈랐다. 사람들은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폭발의 충격으로 강태준과 이나영, 그리고 한서연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검은 연기가 폐를 태웠고 공기는 유독 가스로 가득 찼다. 서연은 부서진 테이블 파편 밑에서 기어 나오려 했었다.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때 천장에서 금속이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거대한 강철 H빔이 불꽃을 튀기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H빔은 그녀의 하반신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고통이 너무나 엄청나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의 다리는 차가운 강철 아래에 깔려 으스러졌다.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이나영도 넘어진 조명 장치에 팔이 깔려 신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상은 서연에 비하면 경미해 보였다. 강태준은 혼란 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턱시도는 찢어지고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냉철한 계산이 번뜩였다. 그의 시선이 두 여자를 향했다. 먼저 거대한 H빔 아래에 깔려 피를 흘리고 있는 아내 한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기 때문에 갈라져 나왔다. 태준 씨, 도와줘요. 제발. 그녀의 눈은 남편에게 고정되어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배신했음을 알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만큼은 그가 남편이기를 바랐다.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그리고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보았다. 저것을 치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적어도 혼자서는. 그리고 이 불길 속에서는. 그의 시선이 이나영에게로 옮겨갔다. 그녀는 울부짖고 있었다. 회장님 아파요. 회장님. 그녀를 짓누른 조명 장치는 그가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영원처럼 늘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남편의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았다. 망설임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외면이었다. 강태준은 아내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아내를 지나쳐 이나영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서연의 뻗은 손을 무시하고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나영아 괜찮아. 태준은 조명 장치를 미친 듯이 밀어내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나영은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았다. 믿을 수 없는 배신감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고통은 이미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타오르는 불길과 남편의 냉혹한 등만이 보일 뿐이었다. 태준 씨. 그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절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화염의 포효 속에 묻혔다. 강태준은 이나영을 부축하고 일어섰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안도감처럼 보이는 섬뜩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기회에 모든 것을, 자신의 걸림돌이었던 아내와 그녀만이 아는 데이터의 결함까지 모두 태워버릴 생각이었다. 가야 해. 여긴 무너질 거야. 태준은 이나영을 끌고 비상구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연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강철빔을 밀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불길이
그녀의 옷에 옮겨붙기 시작했다. 고통이 다시 밀려왔고 연기가 그녀의 의식을 앗아갔다. 그녀의 마지막 시야에 잡힌 것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장례식은 거대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빗줄기가 진성 바이오 본사 앞에 설치된 거대한 영정 사진을 때렸다. 흑백 사진 속의 한서연은 연구실 가운을 입고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그녀의 공식적인 사진이었다. 그는 대중이 그녀를 그렇게 기억하길 바랐다. 화려하지 않지만 헌신적인 천재로, 그리고 비극적으로 쓰러져간 자신의 아내로 말이다. 강태준은 수척한 모습으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나영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충성스러운 비서로서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가벼운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슬픔에 잠긴 척 연기하며 조문객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빗속에서 터졌고 기자들은 이 비극적인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몰려들었다. 태주는 마침내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가 준비한 연설문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저희 아내 한서연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성의 심장이었고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연구에 바쳤고 인류를 위한 그녀의 마지막 선물인 RS7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에 북받친 듯 눈가를 닦았다. 군중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녀를 잃었습니다. 이 죄책감을 평생 안고 가겠지만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유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진성 바이오를, 그리고 RS7을 완성시켜 그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연설은 완벽했다. 그것은 그를 비극적인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 사회의 동정표를 얻었고 주가는 폭락 직전에 가까스로 반등했다. 강태준은 아내의 죽음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의심의 눈초리들을 잠재우는 방패로 사용했다. 그는 장례식장을 떠나며 이나영의 손을 몰래 움켜쥐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이 마침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각, 도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해안가의 낡은 의료시설에서 한서연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처음 그녀를 반긴 것은 완전한 어둠과 살을 애는 듯한 통증, 그리고 소독약 냄새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붕대로 미라처럼 감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타는 듯 아팠고 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쉰 숨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그녀의 성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공황 상태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갔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해냈다. 불길, 무너지는 강철, 그리고 그 냉혹한 등. 그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여기가 지옥일지도 모른다고. 진정해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낯선 남자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다가왔다. 그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거친 손과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김 반장이라고 소개했다. 전직 소방대장이자 지금은 이 작은 요양시설의 관리인이었다. 서연은 눈으로 물었다. 여긴 어디죠? 당신은 누구죠? 나는. 김 반장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읽었다. 그는 천천히 물을 적신 거즈를 그녀의 갈라진 입술에 대주었다. 당신은 한서연 박사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당신은 사흘 전 화재 사고로 사망했소. 그는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내용은 서연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장례식 뉴스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슬픔에 잠긴 연기를 하는 강태준의 얼굴, 그를 부축하는 이나영의 모습, 천재 과학자의 비극적 죽음, 남편 강 회장, 아내 잃은 슬픔 속에서도 경영의지 다져. 기사의 제목들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믿을 수 없는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것은 화염보다 더 뜨겁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붕대 속에서 몸부림치려 했지만 김 반장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눌렀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생존자를 확인하러 현장에 다시 들어갔소. 모두가 철수하라고 했지만 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지. 김 반장의 기억은 생생했다. 그는 무너진 HB 마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미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그녀가 한서연 박사임을 즉시 알아봤다. 하지만 그가 더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그가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빠져나가던 강태준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강태준이 당신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소. 아니,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버렸다는 것을 알았지. 그리고 직감했소.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안다면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다시 죽이려 할 거라는 걸. 김 반장은 오래전 진성바이오의 폐기물 처리 비리 사건을 조사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과거가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인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연을 공식 사망자 명단에 올렸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를 이곳 아무도 찾지 않는 해안 절벽 위의 요양원으로 몰래 빼돌렸다. 이곳은 그가 은퇴 후 관리하는 곳이었고 의료 장비는 낡았지만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기엔 충분했다. 당신은 여기서 회복해야 하오. 몸도, 그리고 목소리도. 하지만 세상에게 당신은 죽은 사람이오. 적어도 지금은. 그날부터 한서연의 고통스러운 재활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붕대를 교체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고 새로 돋아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거울을 볼 수 없었. 아니, 보지 않았다. 자신의 예전 모습은 이미 불길 속에서 남편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듣고 읽고 생각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김 반장은 그녀에게 신문과 업계 동향 보고서 그리고 노트북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 이후 진성바이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강태준이 RS7의 FDA 승인을 위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육체적 고통은 점차 무뎌졌지만 배신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매일 밤 그녀의 심장을 도려냈다.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수천 번, 수만 번 되짚었다. 연회장의 구조, 폭발의 방향,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압력 게이지. 그녀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녀는 퍼뜩 깨달았다. 연구실의 안전장치는 사중으로 되어 있었다. 단순한 압력 이상으로는 그런 식의 동시 폭발이 일어날 수 없었다. 폭발은 화학물질 탱크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폭발음은 더 깊은 곳, 접근이 통제된 유지보수 통로 쪽에서 먼저 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글자를 입력했다. 폭발 지점, 게이지 오류 아님, 의도된 유도 폭발. 그녀는 태준이 임상 데이터의 변칙 사항을 무시하라고 압박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만약 그 변칙 사항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약물의 치명적인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마지막에 그와 다퉜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랬다. 강태준은 그녀를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두려워했다. 그녀의 연구, 그녀의 지성,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양심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제거할 방법이 필요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불길 속에 던져 넣은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성난 바다를 바라보았다. 붕대 아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다짐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강태준이 만든 이 거짓된 무덤에서 기어나가 그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것이었다. 시간은 고통 속에서 천천히 흘러갔지만 그 흐름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한서연에게 그 시간은 죽음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변태의 과정이었다. 붕대가 마지막으로 풀리던 날, 그녀는 김 반장이 가져다 준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것은 한서연이 아니었다. 끔찍한 화상 자국이 남은 괴물을 예상했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완벽하게 낯선, 차갑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얼굴이었다. 김 반장이 국내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를 비밀리에 섭외한 덕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직 소방 동료의 생명을 구했던 의사였고 김 반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의사는 단순한 복원을 넘어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 그녀의 예전 얼굴에 남아있던 부드러움과 순진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고 헤아릴 수 없는 눈매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다. 감촉은 생경했지만 이 얼굴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디게 돌아왔다. 성대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예전의 맑은 소리를 잃었다. 혹독한 재활 끝에 그녀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낮고 살짝 쉰 듯한 기묘한 울림을 지닌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새로운 얼굴과 완벽하게 어울렸. 그녀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단어는 고맙습니다도 살려주세요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나온 이름이었다. 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미약한 온기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한서연으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돈이 필요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모든 공동 자산을 동결시켰고 그녀의 개인 계좌 역시 사망 처리와 함께 묶여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한서연은 천재였지만 동시에 극도로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야망이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개인 연구 성과 중 일부를 해외 법인 명의로 특허 등록해 두었다. 이 법인들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설립된 유령 회사들이었고, 수익금은 암호화폐와 무기명 채권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것은 원래 그녀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 마련해둔 비자금이었지만, 이제는 전쟁 자금이 되었다. 그녀는 김 반장에게 암호화된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계좌 접근 코드와 자산 목록이 들어 있었다. 이 자금에 접근할 사람이 필요해요. 신원이 깨끗하고 절대 추적당하지 않을 사람으로. 김 반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방 조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림자 속에 강력한 인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며칠 후, 김 반장은 그녀에게 위조된 신분증과 여권을 건넸다. 이름은 엘라라, 일라라.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의 이름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도 아니었다. 그저 차갑고 중성적이며 어떤 배경도 연상시키지 않는 깨끗한 이름이었다. 한서연은 죽었고 엘라라가 태어났다. 그녀는 이제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움직이는 미스터리한 투자자였다. 엘라라는 자신의 새로운 기지, 김 반장이 마련한 항구 근처에 버려진 창고를 개조한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폐허 같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고성능 컴퓨터 서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동료를 모으는 것이었다. 김 반장은 이미 그녀의 확고한 오른팔이었다. 김 반장님, 진성 바이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셨다고 했죠. 엘라라가 태블릿에 문자를 입력하며 물었다. 그녀는 아직 목소리를 아끼고 있었다. 김 반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어두운 표정으로 답했다. 10년 전 진성의 불법 폐기물 유출 사건을 조사했소. 그들은 유독성 폐기물을 식수원에 버렸고 그로 인해 내 파트너가 희귀암에 걸려 죽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지만 강태준은 언론과 정치권에 로비를 했고 모든 증거는 사고로 덮였소. 나는 내부 고발자로 몰려 불명예 제대했지. 강태준은 내 동료의 목숨값으로 지금의 부를 쌓아 올린 거요. 엘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었다.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엘라라가 말했다. 그녀의 쉰 목소리가 조용한 작전실에 울렸다. 강태준의 디지털 요새를 뚫을 수 있는 사람. 그의 모든 통신과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해커가 필요해요. 김 반장이 물었다. 그런 사람을 아시오? 엘라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새로운 얼굴이 짓는 첫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녀는 보안 채널을 통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수신자는 제로시로. 그녀가 몇 년 전 진성의 보안망을 장난삼아 뚫었던 10대 해커의 닉네임이었다. 당시 보안팀은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서연이 막아섰다. 그녀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익명으로 후원하며 대학 교육을 받게 했다. 단 하나의 조건은 그 재능을 결코 파괴적인 일에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몇 시간 후 응답이 왔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채널은 죽은 사람만 아는 곳입니다. 제로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라라는 마이크를 켰다. K7 실험실 3번 배양기 온도 편차 오류 2018년 10월 4일 기억나나? 제로
그것은 그녀가 제로의 해킹을 발견했을 때 그가 남긴 유일한 실수, 즉 디지털 서명이었다. 채팅창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박사님, 하지만 박사님은 돌아가셨다고. 제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엘라라는 차갑게 말했다. 한서연 박사는 죽었어. 난 엘라라다. 그리고 난 내게 빚을 갚을 기회를 주려고 해. 네가 항상 경멸하던 부패한 기업의 실체를 밝힐 기회.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개인적인 복수심은 숨겼다. 대신 그녀는 강태준이 RS7의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화재 사고를 고의로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제로의 정의감을 자극했다. 제로에게 한서연은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어른이자 스승이었다. 강태준이 박사님을. 제로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자가 감히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엘라라님, 말씀만 하십시오. 진성의 방화벽이든 강태준의 개인 계좌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복수를 위한 삼각편대가 완성되었다. 작전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진성 바이오 그룹의 조직도가 떠올랐다. 수십 개의 계열사와 수백 개의 임원 명단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엘라라는 그 중심. 강태준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진성 바이오의 모든 것을 설계했다. 모든 시스템, 모든 연구 데이터, 심지어 강태준의 개인적인 약점까지도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강태준은 지금 에이펙스 바이오와의 MA의 모든 것을 걸고 있어. 엘라라가 맵의 한 부분을 확대하며 말했다. 그는 RS7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고 내 연구 노트를 훔쳤어. 하지만 그는 그 데이터의 핵심적인 결함을 이해하지 못해. 그는 내 지식을 훔쳤지만 내 지성을 훔치진 못했지.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그 거래를 흔드는 거야. 하지만 무너뜨리지는 않아. 우리는 그가 더 높이 올라가도록 부추길 거야. 그가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거다. 그녀의 손가락이 진성 바이오의 주식 차트를 가리켰다. 제로는 진성 바이오의 주식 거래망에 침투해 김 반장님은 에이펙스 바이오의 실사팀 동선을 파악해줘요. 이제 사냥을 시작하지. 강태준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지 불과 몇 주. 그는 이미 진성 바이오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다. 그의 44층 집무실에서는 글로벌 제약사 에이펙스 바이오, 와의 중대한 화상회의가 한창이었다. 태주는 흠잡을 데 없는 이탈리아제 수트를 입고 RS7의 잠재력을 포장하며 한서연이 남긴 데이터를 핵심 무기로 사용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했던 사소한 변칙 사항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그 데이터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유일한 목격자도 사라졌다고 그는 확신했다. 이나영은 그의 옆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회장 비서실장이자 사실상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그날의 화상 흉터 대신 값비싼 다이아몬드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RS7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태준이 유창한 영어로 화면 속 에이펙스 이사진을 향해 말했다. 우리가 제공한 3상 임상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기사와의 합병은 단순한 시너지를 넘어 제약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서연이 밤을 새워가며
만든 그래프와 분석 자료를 자신의 성과인 양 유창하게 설명했다. 에이펙스 측 아시아 전략 담당 대표인 마커스 해밀턴은 화면 너머에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했다. 데이터는 인상적입니다. 강 회장. 하지만 우리는 이 인수가 수십억 달러 규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모든 원본 소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과 검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태주는 예상했다는 듯이 웃었다. 물론입니다. 해밀턴 대표. 진성은 투명성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단지 그가 잠시 뜸을 들였다. 우리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에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 실사단 방문 시 몇 가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관리할 여지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화재로 모든 의심의 흔적이 사라졌고 R 연구실의 원본 서버는 복구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그가 가진 것은 서연에게서 빼앗은 백업 파일, 즉 그가 수정한 버전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 위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아내의 잿더미를 발판 삼아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회색빛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항구에 버려진 창고. 엘라라는 강태준의 화상회의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제로가 뚫어놓은 진성 바이오의 보안망은 그녀의 눈과 귀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연구를 어떻게 왜곡하고 포장하는지, 그 거짓말에 스스로 얼마나 도취해 있는지를 냉정하게 관찰했다. 그녀의 새로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잿빛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렸다. 그는 내가 완성하지 않은 데이터를 쓰고 있어. 스스로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맞추고 있는 꼴이지.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 그 목소리는 마치 녹슨 새가 긁히는 듯한 소리를 냈다. 김 반장은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제로, 준비됐나? 엘라라가 물었다. 제로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서 춤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박사님. 아니, 엘라라님. 언제든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는 강태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엘라라는 자신의 전쟁 자금을 다시 확인했다. 한서연으로 살면서 비밀리에 축적해둔 자산은 상당했다. 하지만 강태준이라는 거대 골리앗을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더 많은 실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실탄은 바로 강태준 자신에게서 나와야 했다. 제1단계. 자금 확보. 그림자 거래를 시작한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김 반장을 통해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와 파나마에 수십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했다. 네메시스 캐피탈, 엘라라 홀딩스, 프로메테우스 리서치 등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이 회사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했다. 바로 진성바이오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해서였다. 강태준은 MA 기대감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고 있어. 언론을 매수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 그녀의 손가락이 실시간 주식 차트를 가리켰다. 진성 바이오의 주가는 RS7 발표와 MA 이슈로 인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된 데이터 위에 세워진 신기루야. 우리는 지금 이 거품의 정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그녀가 차갑게 선언했다. MA가 흔들리는 순간 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베팅한 금액은 수십 배로 불어날 거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엘라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패를 모두 읽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그 패를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제로 1차 자금 투입 20개 법인을 통해 총 5천만 달러 규모의 공매도 주문을 분산 실행해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0.5초 단위로 쪼개서 제로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움직였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매도 주문이 전 세계의 여러 서버를 거치며 잘게 쪼개져 마치 평범한 기관, 투자자의 거래처럼 위장되어 한국 증권 시장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미세한 흐름을 그 누구도, 심지어 진성바이오의 재무팀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눈앞의 주가 상승에만 취해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금줄을 확보한 엘라라는 즉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 강태준의 오만한 탑에 첫 번째 균열을 낼 차례였다. 제로 RS7의 삼상 임상 데이터 원본 파일. 내가 마지막으로 백업해둔 암호화 드라이브 기억하지? 거기서 섹션 3B 신장 독성 반응 리널 톡시시티 프로파일 부분만 따로 추출해. 그녀가 지시한 것은 태준이 에이펙스에 제출한 수정된 보고서에서 완전히 삭제되거나 통계적 오류로 축소된 부분이었다. 데이터 자체는 복잡한 수치와 화학식으로 가득 차 있어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다. 하지만 엘라라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살인 무기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RS7을 복용한 특정 유전자를 가진 환자군 전체 5%에서 치명적인 급성 심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작지만 명백한 이상 징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강태준은 상장을 서두르며 이 데이터를 무시하라고 지시했었다. 이 데이터를 누구에게 보낼까요? 에이펙스 제로가 물었다. 엘라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이야. 지금 에이펙스에 직접 보내면 태준이 꼬리를 자르고 발뺌할 거야. 혹은 MA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지. 난 그가 더 깊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 더 많은 것을 베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녀는 한 사람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40대 중반의 남자. 경제 전문지 마켓인사이트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박민혁이었다. 그는 대기업의 비리를 끈질기게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과거 진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적도 있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박민혁 기자. 좋은 선택입니다. 김 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리고 진성에 대한 복수심도 남아있을 거요. 엘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보는 내부 고발자의 이메일로 위장해서 보낸다. 절대 추적 불가능하게. 제로. 내 실력을 보여줘. 제로의 손가락이 다시 춤을 췄다. 그는 다크웹의 토르 네트워크와 여러 국가의 VPN 서버를 수십 차례 우회하여 완벽한 익명성을 확보했다. 몇 분 후 박민혁 기자의 보안 메일함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발신자는 진실을 찾는 자 베리타스. 제목 진성 바이오 MA에 감춰진 진실 RS7 치명적 데이터 불일치. 첨부 파일에는 엘라라가 추출한 원본 데이터의 일부와 강태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의 데이터를 나란히 비교하는 간단한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엘라라는 심지어 조작된 데이터가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짚어주기까지 했다. 샘플 137, B, 142C,
신장 수치, 크리아티닌 레벨, 비교, 요망. 그 시각, 마켓 인사이트 편집국. 박민혁 기자는 야근으로 뻐근한 목을 돌리며 커피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제보 메일들을 무덤덤하게 훑어보고 있었다. 대부분은 쓰레기 같은 스팸이거나 개인적인 원한에 불과했다. 그러다 RS7과 데이터 불일치라는 단어에 그의 시선이 멈췄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첨부 파일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저 복잡한 수치의 나열로 보였지만 발신자가 지목한 부분을 비교하는 순간 그의 눈이 번뜩였다. 두 데이터 세트 간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한쪽은 정상 범위였지만 다른 한쪽은 치명적인 위험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타나 통계적 오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적인 데이터 누락, 즉 대중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았다. 박 기자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진성바이오와 에이펙스 MA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강태준 회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엄청난 특종의 시작일 수 있었다. 엘라라는 박민혁 기자의 사무실 CCTV 화면 물론 제로가 해킹안을 통해 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미끼를 물었음을 확인했다. 박 기자가 다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기다린다. 그녀가 쥐 죽은 듯 조용한 작전실에서 속삭였다. 태준이 이 작은 불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가 오만하게 무시할지, 아니면 겁에 질려 과잉 반응을 할지. 그녀는 체스판에 첫 번째 말을 놓았다. 아주 작은 폰 퍼언이었지만 그것은 강태준의 킹을 잡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불길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강철 같은 목적의식을 주었다. 강태준의 제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균열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민혁 기자의 첫 기사는 폭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던져진 돌멩이였다. 마켓 인사이트의 심층 분석 칼럼, 한 구석에 RS7 데이터의 미세한 통계적 불일치. 전문가들 추가 검증 필요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기사는 에이펙스 바이오와의 MA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다루면서도 메리타스에게서 제보받은 바로 그 신장 독성 관련 데이터의 미묘한 차이를 지적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격렬하지는 않았다. 진성바이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가량 소폭 하락했다. 이는 공황 매도라기보다는 MA라는 거대한 호재에 편승했던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 미세한 균열은 진성바이오의 44층 회의실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강태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 격분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 대신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고작 삼류찌라시 기사 하나에 이렇게 호들갑들입니까? 그가 회의 테이블을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시선은 특히 한서연의 아버지 세대부터 이사회를 지켜온 원로 이사들에게 향했다. 백발이 성성한 박 부회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한서연을 딸처럼 아꼈던 인물이었다. 강 회장. 찌라시라고 하기엔 마켓 인사이트는 영향력이 있네. 하필이면 RS7의 핵심 데이터. 그것도 에이펙스와의 협상이 진행 중인 이 민감한 시기에 자네가 세상을 떠난 한 박사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박 부회장의 말 속에 담긴 가시를 정확히 읽었다. 물론입니다. 부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이건 명백한 경쟁사의 흔들기입니다. 대한파마 놈들이겠죠. 우리가 에이펙스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면 놈들은 국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테니까요. 이런 비열한 루머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놈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는 오만함으로 불안감을 덮어버렸다. 그는 이사들에게 에이펙스와의 협상이 순조로우며 이 작은 소음은 MA라는 거대한 교양국의 일부일 뿐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 위기를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근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삭제한 데이터의 파편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속으로는 초조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나영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류 가방을 든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명패에는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원래 한서연이 맡았던 연구개발과 경영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었다. 강태준은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자신의 정부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이었다. 박 부회장님의 우려는 알겠습니다만 이나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한서연이 가졌던 지적인 깊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은 과거의 방식에 얽매일 때가 아닙니다. 강 회장님께서는 이미 고 한서연 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RS7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런 사소한 의혹 제기는 오히려 회장님의 리더십하에 뭉쳐야 할 이유가 될 뿐입니다. 원로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서연의 그림자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저 천박한 여자가 그녀의 자리에 앉아 감히 자신들을 가르치려 드는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다. 강태준의 이런 노골적인 총애와 정실인사는 그동안 그를 지지했던 중립적인 이사들마저 등 돌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강태준의 독주를 막을 명분은 부족했다. 회의는 강태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는 박민혁 기자와 마켓인사이트를 상대로 즉각적인 명예훼손 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지시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의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협박이자 시간 끌기용 조치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큰 무대를 선택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VIP 자선 오페라 갈라였다. 그는 아내의 죽음 이후 공식 석상을 피해왔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향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조수석의 문이 열리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나영이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내렸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아직 아내의 49제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서와 함께 이런 화려한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 그는 이나영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둘렀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비서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하는 당당한 태도였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사회면 일면은 MA 기사가 아닌 강태준 회장의 너무 빠른 행보, 비극적 미망인에서 냉혹한 기업가로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될 것이 뻔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의도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동정 여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리더의 이미지를 원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아내의 죽음을 MA의 제물로 삼은 냉혈한이라는 대중의 비난뿐이었다.
항구의 안전가옥. 엘라라는 이 모든 상황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주식시장의 미세한 떨림, 이사회의 분열, 그리고 오페라 극장 앞에 역겨운 쇼까지. 제로가 해킹한 수십 개의 CCTV와 언론사 피드가 실시간으로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예상대로군. 그녀의 쉰 목소리가 조용한 작전실에 울렸다. 그는 작은 구멍을 막기 위해 더 큰 구멍을 뚫고 있어. 박민혁 기자의 기사에 겁을 먹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김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중의 동정심을 완전히 잃었소. 이사회 내부에서도 그를 한 박사를 잡아먹은 놈 취급하기 시작할 거요. 엘라라는 강태준의 다음 수를 정확히 예측했다. 그는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거야. 첫째, 에이펙스와의 MA를 무슨 수를 써서든 앞당기려 할 거다. 둘째, 단기 실적을 극대화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려 하겠지.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단기 실적을 극대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녀가 스크린의 다른 창을 열었다. 그곳에는 복잡한 화학물질 공급망 차트가 떠 있었다. 원가 절감이지. 그녀는 한서연이었을 때부터 강태준의 위험한 원가 절감 시도를 알고 있었다. RS7의 핵심 원료인 P22 합성 전구체는 극도의 고순도를 요구하며 스위스의 특정 업체에서만 독점 공급받아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설계한 공정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엄청났다. 태주는 내가 화재로 죽기 전부터 이 값비싼 스위스산 원료 대신 값싼 중국산 대체품을 몰래 테스트하고 있었어. 그녀가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보하이 무역, 보하이 트레이딩이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을 가리켰다. 이 대체품은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경고했던 신장 독성을 유발하는 주범이야. 강태준은 그녀가 죽자마자 이 위험한 대체품을 공식 생산 라인에 투입하기 시작했을 것이 분명했다. MA 실사를 앞두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신이 팔고 있는 것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는 오직 숫자와 돈에만 미쳐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타격 지점이다. 엘라라가 선언했다. 그의 가장 오만한 지점이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사기극의 심장부. 그녀는 김 반장을 바라보았다. 김 반장님, 이 보하이 무역의 다음 선적이 언제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공식 수입 절차를 밟지 않을 겁니다. 밀수나 다름없겠죠. 그녀는 김 반장에게 보하이 무역과 연결된 국내 통관 브로커의 명단을 넘겼다. 이것 역시 그녀가 한서연이었을 때 남편의 뒷조사를 하며 몰래 수집해둔 정보였. 우리는 그들의 거래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샘플이 필요해요. 그가 공식 라인에 독을 타고 있다는 증거. 김 반장의 눈이 빛났다. 그는 전직 소방대장이자 조사관이었다. 이런 현장 잠입과 증거 수집은 그의 전문 분야였다. 걱정 마시오. 엘라라. 쥐새끼들이 어떤 구멍으로 드나드는지 정확히 파악해내겠소. 엘라라는 제로에게 시선을 돌렸다. 제로, 이제 돈의 흐름을 쫓아 진성 바이오에서 보하이 무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추적해. 공식 회계 장부에는 없을 거야. 강태준의 비자금을 통해 세탁될 거다. 그녀는 제로에게 몇 개의 의심스러운 스위스 계좌번호를 넘겼다. 한서연의 남편이 아닌 강태준 회장의 비밀 금고였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우리의 무기야.
엘라라가 RS7의 복잡한 분자 구조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내 손바닥 위에서 춤추고 있을 뿐이지. 그는 지금 자신이 쌓아 올린 탑이, 자신이 직접 들여온 저가 원료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두 번째, 덫이 설치되었다. 첫 번째는 시장에 의심의 씨앗을 뿌린 것이라면, 두 번째는 강태준의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 즉 제품의 신뢰성 자체를 무너뜨릴 치명적인 한방이었다. 강태준의 오만은 그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고 있었다. 박민혁 기자의 기사가 일으킨 파장은 엘라라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했다. 강태준은 언론소송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시간을 끌었고, 시장은 곧 MA라는 더 큰 호재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진성바이오의 주가는 소폭 하락한 뒤 다시 보합세로 돌아섰다. 엘라라는 자신의 안전가옥 모니터 앞에서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다. 강태준의 오만한 성벽을 무너뜨리기엔 데이터 조작 의혹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경영상의 판단 혹은 사소한 통계적 오류로 치부해버릴 거야.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제로가 해킹한 이사회 녹취록이 그녀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강태준은 이사회를 완벽하게 휘어잡고 있었다. 그의 거짓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그녀는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 단순한 사기나 배임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시선이 44층 알 연구실의 흑백 설계도에 고정되었다. 그날 밤에 화염과 강철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데이터 조작은 동기일 뿐이야. 진짜 범죄는 그 동기를 덮기 위해 그가 저지른 일이지. 그녀는 김 반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두운 결의로 차 있었다. 연구실로 돌아가야겠어요. 그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요. 김 반장의 눈이 커졌다. 엘라라. 거긴 완전히 봉쇄됐어. 강 회장의 사설 보안팀이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건물 전체가 위험 구조물로 지정되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엘라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곳이라면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폭발. 단순한 가스 누출이나 합선이 아니었어요. 내가 마지막에 본 압력 게이지는 경고 신호였지만 그런 식의 전면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발을 유도한 거야. 그녀는 한서연이었을 때 자신이 설계한 연구실의 도면을 폈다. 모든 화학물질은 지하 저장고에서 파이프를 통해 공급돼. R 연구실 자체에는 소량의 샘플만 있었어. 하지만 폭발은 천장과 유지보수 통로 쪽에서 동시에 일어났지. 그건 화학물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야. 그녀의 손가락이 환기 시스템과 연결된 좁은 유지보수 덕트를 가리켰다. 김 반장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발화 촉매제 혹은 폭발물. 그는 숨을 삼켰다. 강태준이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연구실을 통째로 폭파시켰단 말인가.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상상이었지만 그날 강태준이 아내를 버리고 도망치던 모습을 기억하는 그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계획되었다. 제로가 44층 주변의 모든 보안 카메라를 해킹해 30분간의 루프 영상을 만들어냈다. 김 반장은
전직 소방대장의 경험을 살려 정규 엘리베이터가 아닌 건물의 외부 유지보수 통로를 이용한 침투 경로를 확보했다. 그곳은 화재로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오히려 감시가 소홀한 사각지대였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진성 바이오 타워의 외벽을 탔다. 그들은 유령처럼 44층에 깨진 유리창을 통해 잿더미가 된 연구실로 잠입했다. 그곳은 한서연의 무덤이자 엘라라의 탄생지였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매캐한 탄 냄새가 남아 있었다. 달빛이 부서진 잔해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거대한 괴물의 뼈대 같은 H빔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엘라라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쓰러져 있던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강철빔은 여전히 그 자리에 흉물스럽게 밝혀 있었다. 배신감과 고통의 기억이 그녀를 덮치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시간 없어.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자신이 지목했던 유지보수 덕트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폭발의 진원지였던 듯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김 반장님, 이쪽이에요. 그녀가 녹아내린 철판 조각을 가리켰다. 이 덕트는 원래 빈 공간이어야 해요. 하지만 이 용의 패턴, 이건 단순한 화재열이 아니에요. 이건 김 반장이 전문가의 눈으로 그 흐름을 살폈다. 그는 특수 장갑을 낀 손으로 잔해를 헤집었다. 테르밋 털마이트 반응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덕트의 구석진 곳, 폭발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형태가 남아있는 작은 금속 조각을 집어들었다. 군용소의 촉매제요. 이런 게 연구실에 있을 리가 없지. 누군가 이걸 환기구 곳곳에 설치하고 원격으로 점화시킨 거요. 이건 명백한 방화이자 살인 시도요. 김 반장은 조심스럽게 샘플 채취 키트를 꺼내 그 흐름과 금속 조각을 밀봉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태준이 고의로 폭발을 일으켰다는 스모킹건. 이제 박민혁 기자가 파헤치고 있는 데이터 조작과 이 방화살인 미수를 연결시킬 수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이 막 철수하려던 순간 제로의 다급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이어피스에서 터져나왔다. 엘라라님, 김 반장님 움직여요. 강태준의 사설 보안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44층으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1분 안에 도착해요. 젠장 김 반장이 욕설을 내뱉었다. 들킨 건가? 엘라라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녀는 박민혁 기사의 기사를 떠올렸다. 태준이 겁을 먹은 거야. 기사 때문에 MA 실사단이 이 장소를 요구할까봐 두려운 거지. 그래서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러 온 거야. 두 사람은 거대한 실험 장비의 잔해 뒤로 몸을 숨겼다. 육중한 화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방독면과 방화복을 입은 10여 명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샘플 채취 도구가 아닌 절단기와 용해제가 들려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냉혹한 인상의 남자. 진성 바이오의 보안 총괄박 이사였다. 그는 강태준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냥개로 불법적인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인물이었다. 박 이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회장님, 현장 도착했습니다. 예,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소독하겠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모든 것을 녹여버려. 특히 저 H빔과 환기구 라인.
단 하나의 화학 샘플도, 데이터 포트도 남기지 마. 누군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어. 회장님께서는 그 여자의 유산은 잿더미조차 남기지 말라고 하셨다. 박 이사의 부하들이 강력한 절단기와 산소 용접기를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불꽃이 다시 잿더미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들은 엘라라와 김 반장이 방금 전 증거를 채취했던 바로 그 유지보수 덕트부터 녹여내기 시작했다. 단 몇 분 차이로 모든 것을 놓칠 뻔한 순간이었다. 엘라라와 김 반장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파괴 행위를 지켜보았다. 강태준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가야 합니다. 김 반장이 속삭였다. 저들이 작업하는 동안 반대편 비상 계단을 이용해야 하오. 두 사람은 쥐 죽은 듯이 움직여 파괴의 소음을 방패 삼아 반대편 비상구로 향했다. 그들은 박 이사 팀의 눈을 피해 무사히 44층을 빠져나왔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엘라라는 김 반장이 채취한 샘플 바이아를 조명 아래 비춰보았다. 그 흐름 속에 섞인 미세한 금속 입자가 불길하게 반짝였다. 박 이사의 목소리. 녹음했지. 제로 엘라라가 물었다. 제로가 답했다. 물론입니다. 그 여자의 유산을 잿더미조차 남기지 말라. 회장님의 명령까지 완벽하게 녹음됐습니다. 엘라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새로운 얼굴이 짓는 두 번째 미소였다. 태준이 스스로 무덤을 팠군.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목격자를 만든 셈이야. 그녀는 증거물이 담긴 바이아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제 그녀는 두 개의 칼을 쥐고 있었다. 하나는 데이터 조작이라는 동기, 다른 하나는 방화살인이라는 실행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 칼을 휘두를 대상을 정해야 했다. 안전가옥의 분석실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엘라라는 현미경으로 알 연구실에서 가져온 금속 샘플을 관찰하고 있었다. 테르밋 반응의 흔적이 명백했다. 모니터에는 박 이사의 목소리가 음성 파형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잿더미조차 남기지 말라. 동기 데이터 조작과 흉기 방화살인 미수가 모두 확보되었다. 이제 이 칼을 강태준의 심장에 꽂을 차례였다. 이걸 박민혁 기자에게 넘길까요? 제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었다. 엘라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잿빛 눈은 모니터에 떠 있는 에이펙스 바이오의 로고를 향해 있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지금 이걸 터뜨리면 강태준은 박 이사를 꼬리 자르게 할 거야. 과잉 충성이었다고.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겠지. 언론과 검찰을 상대하는 데는 이골이 난 놈이야. 그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다. 강태준이 자신의 오만함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 그의 가장 큰 욕망이자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에이펙스 바이오와의 MA였다. 우리는 이 증거를 검찰이 아니라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보낼 거야. 그가 사기를 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에게. 그녀는 전략을 수정했다. 방화 살인 미수는 너무나 끔찍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의 문제라면 달랐다. 기업은 살인보다 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야.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거지. 바로 그때 김 반장이 작전실로 급히 들어왔다. 그의 옷은 항구의 비린내와 기름 냄새로 젖어 있었다. 성공했소. 엘라라.
그가 묵직한 금속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새벽 평택항으로 보하이 무역의 밀수품이 들어왔소. 우리가 예측한 대로 공식 원료가 아닌 공업용 매로 위장해서 김 반장과 그의 전직 소방 동료들로 이루어진 팀은 밀수 현장을 급습하여 강태준의 보안팀과 짧은 격투 끝에 샘플을 확보했다. 그것은 엘라라가 지목했던 바로 그 P-22 합성 전구체의 값싼 중국산 대체품이었다. 엘라라는 즉시 샘플을 간이 분석기에 넣었다. 몇 분 후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가 깜박였다. 불순물 함량 15%, 기준치 초과,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바로 그 독성 물질, 니프로톡신 베타2 검출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가워졌다. 강태준은 단순히 원가를 절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FDA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공식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포함된 원료를 생산 라인에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1단계 박민혁 기사를 통해 시장에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 2단계 강태준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R 연구실을 파괴하게 유도한다. 그 증거는 일단 보류. 3단계 그의 또 다른 범죄, 즉 치명적인 원료 밀수 현장을 덮쳐 물증을 확보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제로 에이펙스 바이오의 아시아 전략 대표 마커스 해밀턴의 개인 보안 채널을 열어 엘라라가 명령했다. 그녀는 2개의 데이터 패키지를 준비했다. 첫 번째 패키지는 진실이었다. 한서연이었을 때 그녀가 개인적으로 백업해 두었던 RS7의 완전한 원본 데이터였다. 여기에는 그녀가 발견했던 신장 독성 변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녀의 연구 노트와 수정된 프로토콜도 들어 있었다. 이 데이터는 그녀의 연구가 얼마나 진실되고 완벽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였다. 그것은 강태준이 제출한 조작된 완벽한 데이터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었다. 두 번째 패키지는 거짓이었다. 방금 확보한 보하이 무역의 원료 샘플 분석 결과, 밀수 현장 사진, 그리고 이 독성 원료가 현재 진성바이오의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있다는 내부 고발 형태의 보고서였다. 엘라라는 마이크를 켰다. 그녀는 자신의 쉰 목소리를 변조하여 겁에 질린 진성바이오 내부 연구원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마커스 해밀턴 대표님. 저는 진성바이오의 연구원입니다. 목숨을 걸고 제보합니다. 강태준 회장이 당신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제로가 만든 가상의 내부 고발자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 2개의 패키지가 마커스 해밀턴에게 직접 전송되었다. 발신자는 한서연 박사님의 마지막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시각 싱가포르에 위치한 에이펙스 바이오 아시아 본부. 마커스 해밀턴은 박민혁 기사의 기사 때문에 진성 바이오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오만한 반응과 미묘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들의 찜찜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보안 단말기에 긴급 RS7 데이터 위조 증거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패키지 한서연의 원본 데이터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강태준이 제출한 데이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문제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투자하려 했던 천재 한서연의 진짜 연구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패키지 보하이 무역의 증거를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강태준이 이 위대한 연구를 계승하기는커녕 값싼 독성 원료로 대체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증거가 쏟아졌다. 그는 MA 파트너에게 사기를 친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해밀턴은 즉시 본사에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강태준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썩은 사과를, 아니, 독이 든 사과를 수십억 달러에 살 뻔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건 사기 프로드입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당장 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주식 시장이 개장하기 불과 10분 전, 에이펙스 바이오는 전 세계 금융 언론을 향해 폭탄 선언을 했다. 에이펙스 바이오, 진성 바이오와의 MA 협상 전면 중단 선언.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상 데이터의 심각한 불일치 및 공급망 투명성의 치명적 결함이 원인. 이것은 박민혁 기자의 조심스러운 의혹 제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MA 당사자가 직접 사기를 당했다고 공표한 것이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오전 9시 정각. 개장과 동시에 진성바이오의 주식은 매도 주문이 폭주하며 수직 낙하했다. 负10%, 负20%.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불과 5분 만에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강태준이 그토록 자랑했던 수십억 달러의 기업 가치는 공중에서 증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핸드폰은 이사들과 채권단의 전화로 불이 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안전가옥에서 엘라라는 빛처럼 붉게 물든 주식 차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수십 개의 유령 법인을 통해 걸어두었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은 이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1%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전쟁 자금은 수백만 달러씩 불어났다. 강태준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돈으로 강태준을 파멸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위한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다. 그리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에이펙스의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진성 바이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에이펙스의 MA 중단 선언은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니라 강태준의 경영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시장 개장 30분 만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거래는 정지되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은행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일제히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중단되었고 협력업체들은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납품을 거부했다. 진성 바이오는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44층 회장실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방이 막힌 감옥이었다. 강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폭락한 주식 차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이 어떻게 안 거지. 그는 이나영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네가 관리한 거 아니었어. 보하 이 무역권은 완벽하다고 했잖아. 이나영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 역시 눈앞의 재앙이 믿기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분명히 모든 서류를.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이사들의 비난 전화가 빗발쳤고 곧 검찰의 압수수색이 닥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코너에 몰렸음을 깨달았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짐승 같은 생존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챙겨야 했다. 박 이사, 그가 인터폰을 눌러 으르렁거렸다. 당장 내 개인 금고에 있는 것들 전부 스위스 계좌로 이체시켜 지금 당장 10분 주지. 그리고 헬기 준비해. 옥상으로. 그는 이나영을 노려봤다. 너도 네 몫을 챙겨.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우리가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그는 이나영마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엘라라의 눈과 귀에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제로가 설치한 백도어는 진성바이오의 재무 시스템과 강태준의 개인 통신망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엘라라는 강태준이 박 이사에게 자금 이체를 지시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력군. 엘라라가 차갑게 말했다.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에 공금을 횡령하려는 현행범. 그녀는 제로에게 신호를 보냈다. 제로, 지금이야. 모든 자료를 넘겨. 제로의 손가락이 마지막 명령을 실행했다. 그가 지난 몇 주간 준비한 폭탄이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의 익명 제보 시스템으로 전송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정리된 범죄의 카탈로그였다.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시간 횡령 시도 강태준이 방금 박 이사에게 지시한 비자금 이체 명령 녹음 파일과 이체 경로, 독극물 유통 증거 보하이 무역의 밀수 원료 샘플 분석 결과, 세관 허위 신고서, 그리고 이 원료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엘라라의 전문가 소견서, 방화살인 미수 증거알, 연구실에서 채취한 테르밋 샘플 분석 결과와 잿더미조차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는 강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박 이사의 통화 녹음 파일, 데이터 조작 증거 한서연의 원본 RS 7 데이터와 강태준이 에이펙스에 제출한 조작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 자료, 이 정도의 증거라면 가장 보수적인 검사라도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민 건강 위협과 살인 미수라는 죄목은 이 사건을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닌 초특급 강력 사건으로 격상시켰다. 한편 회장실에서 강태준의 명령을 받은 이나영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태준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이 모든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돈과 권력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자신의 살기를 찾을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지시대로 비자금의 일부를 빼돌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별개의 계좌로 자금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보험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강태준의 곁에서 모은 그의 모든 치부, 불법 로비 내역, 그리고 한서연의 화재 사건 직후 그가 박 이사와 나눈 대화의 원본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미 인천공항으로 가는 VIP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차에 올라타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거칠지만 끈적한 눈빛으로 말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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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단단한 체구의 남자. 김 반장이었다. 이봐요, 비켜요. 이나영이 소리쳤지만 김 반장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죄책감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어디 가시나? 이나영 실장 회장님을 버리고 혼자 도망이라도 치시게. 이나영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 주차장 기둥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차가운 잿빛 눈동자와 분위기는 이나영을 압도했다. 오랜만이네. 이나영. 여자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 낮고 쉰 듯한.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 울림에 이나영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누구야? 당신. 이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엘라라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난 네가 불길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둔 사람의 아내야. 아니, 아내였던 사람이지. 이나영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서연. 말도 안 돼. 넌 죽었어. 내가 봤어. 난 죽음에서 돌아왔어. 내년과 그놈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으러. 엘라라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지금쯤 검찰이 44층으로 올라가고 있을 거야. 강태준은 끝났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지. 넌 방화, 살인, 미수와 사기, 횡령의 공범이야. 아니야,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나영이 절규했다. 그녀는 엘라라의 발치에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엘라라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게 선택권을 주지. 하나, 여기서 강태준의 공범으로 체포되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는 거야. 둘, 엘라라가 이나영의 핸드백을 가리켰다. 네가 가진 보험을 나에게 넘겨. 그리고 검찰에 가서 강태준의 모든 죄를 증언해. 네가 아는 모든 것을. 화재 사건의 진실, 보하이 무역건, 비자금,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넌 살인 공범이 아니라 단순 가담자로 정상 참작을 받을 수도 있겠지. 이나영은 망설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지옥으로 가는 배에서 기꺼이 선장을 배신할 쥐였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핸드백에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엘라라에게 건넸다. 여기 다 있어요. 그가 박 이사에게 연구실을 정리하라고. 한서연이 절대 살아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도 다. 엘라라는 그 하드 드라이브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자신이 가진 증거는 정황 증거에 가까웠지만 이것은 강태준의 직접적인 살인교사 증거였다. 이나영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강태준의 목에 마지막 칼을 꽂은 것이었다. 가. 엘라라가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똑바로 가. 김 반장님이 내가 딴짓을 하지 않는지 안내해 줄 거야. 김 반장은 겁에 질린 이나영을 차에 태웠다. 엘라라는 홀로 주차장에 남았다. 그녀의 손에는 강태준을 완벽하게 매장시킬 마지막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주차장 위층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수십 대의 검찰 수사 차량이 진성바이오 타워를 포위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내부 제국은 완전히 붕괴했다. 검찰의 사이렌 소리가 진성바이오 타워의 유리벽을 뚫고 44층 회장실까지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구석에 몰려 있었다. 헬기는 어떻게 됐어? 그가 박 이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박 이사의 목소리는 무전기 너머로 다급했다. 옥상이 봉쇄됐습니다.
회장님 검찰 놈들이 빌딩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젠장 강태주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그의 오만한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대로 체포될 수 없었다. 길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든 날 여기서 빼내 박 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회장님, 비상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 아니, 밀항선입니다. 인천항 7번 부두 폐창고입니다. 제가 그쪽으로 보안팀을 보내겠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정리할 브로커를 만나시죠. 강태주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박 이사가 말한 비밀 비상 통로를 통해 검찰의 포위망을 뚫고 지하 주차장에 눈에 띄지 않는 세단에 몸을 실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 탈출구로 향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엘라라가 쳐놓은 마지막 거미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 브로커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로가 박 이사의 보안 통신망에 심어둔 가짜 정보였다. 엘라라는 강태준이 궁지에 몰리면 박 이사를 통해 밀항을 시도할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리고 그 장소로 그녀의 안전가옥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버려진 7번 부두 창고를 지목했다. 강태준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과 바다의 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다. 약속된 브로커나 박 이사의 보안팀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낡은 창고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를 비추고 있었다. 박 이사 거기 있나? 그가 초조하게 외쳤다. 그는 안 와. 창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쪽을 돌아보았다. 그림자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차가운 분위기는 그가 최근 몇 주간 미친 듯이 추적했던 미스터리한 투자자 엘라라의 프로필과 일치했다. 내년이었군. 강태준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년. 엘라라라는 게 바로 너였어. 원하는 게 뭐야? 돈 내 회사를 공매도로 박살내고 챙긴 돈으로도 부족한가? 그는 주머니 속의 권총을 움켜쥐었다. 박 이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쥐어준 것이었다. 엘라라는 달빛이 비추는 곳에 멈춰섰다. 그녀는 강태준의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돈 그녀가 조소했다. 당신은 언제나 돈밖에 모르는군. 당신이 불길 속에 버리고 온 게 고작 돈으로 보여.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변조를 풀었다. 그녀의 본래 목소리. 화재로 손상된 성대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 당신이 외면한 건 내 주식이 아니었어. 태준 씨. 그 목소리, 그 호칭. 강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달랐다. 완벽하게 낯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저 눈빛, 저 잿빛 눈동자에 서린 차가운 분노와 슬픔, 서연아. 아니야. 말도 안 돼. 넌 죽었어. 내 눈앞에서. 그래, 죽었지. 엘라라가 차갑게 말했다. 한서연은 그날 44층에서 당신 손에 죽었어. 난 당신이 만든 괴물이야. 당신의 거짓말과 배신을 먹고 지옥의 잿더미에서 기어나온 복수지. 강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과 자신의 모든 것이 이 죽은 아내의 손에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죽어, 죽어. 이 괴물아. 그가 권총을 뽑아들고
엘라라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 창고의 옆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이사와 그의 사설 보안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회장님 함정입니다. 박 이사가 외쳤다. 하지만 그의 총구는 엘라라뿐만 아니라 강태준을 향해서도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 이사는 이곳에 도착하기 직전 자신이 제로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방화, 증거인멸,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이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모든 목격자를 제거하는 것뿐이었다. 강태준 회장까지도, 저 여자, 그리고 회장님까지. 다 처리해. 이 모든 건 회장님의 단독 범행으로 끝내야 한다. 박 이사의 부하들이 두 사람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인가. 박 이사, 엘라라가 비웃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박 이사의 팀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창고의 2층 난간과 입구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났다. 김 반장이었다. 그는 전직 소방 동료들과 전문 보안 요원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창고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김 반장이 외쳤다. 순식간에 교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김 반장의 팀은 이미 모든 지형 지물을 파악하고 있었고, 박 이사의 용병들은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제압용 가스탄과 테이저건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몇 분 만에 소라는 가라앉았다. 박 이사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결박당했다. 혼란의 중심. 강태준과 엘라라만이 숨가쁘게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돈, 그의 회사, 그의 충성스러운 개, 그리고 이제 그의 자유까지. 왜? 그가 무너진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날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엘라라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총 대신 이나영에게서 건네받은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감옥 아니. 태준 씨, 당신의 감옥은 여기가 아니야. 그녀가 하드 드라이브를 그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속에 갇혔던 거야. 당신은 날 과소평가했어. 내가 없으면 진성 바이오도 없다는 걸 잊었지. 당신이 태워버리려 했던 건 내 목숨뿐만이 아니었어. 그건 당신 자신이었지. 강태준은 그 하드 드라이브를 알아보고 절망에 빠졌다. 이나영의 보험이었다. 그가 박 이사에게 한 서연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목소리.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엘라라에게 달려들었다. 차라리 내 손에 죽어. 그의 손이 엘라라의 목에 닿기 직전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창고의 거대한 정문이 활짝 열렸다. 수십 개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완전 무장한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과 스워팀이 물밀듯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강태준 확성기를 든 검사가 외쳤다. 살인교사, 증거인멸 교사, 특수방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범으로 당신을 체포한다. 강태준은 그 눈부신 불빛 속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떨구어졌다. 그의 옆에는 이미 수갑이 채워진 박 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엘라라는 그 모든 불빛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돌아온 유령처럼 자신을 배신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복수는 폭력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빛으로 완성되었다.
창고를 가득 채운 검찰의 불빛은 강태준의 제국에 내려진 마지막 심판의 빛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할 힘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자신이 버렸던 과거가 돌아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질 때 그는 마지막으로 엘라라를, 아니,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깨진 거울을 보는 듯한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엘라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날 44층에서 자신을 외면했던 남편의 냉혹함을 꺾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궤도를 이탈했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차가운 균형의 회복이었다. 그녀는 김 반장과 함께 검찰의 포위망 뒤편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진성 바이오 사태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닌 21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추악한 욕망과 배신을 드러낸 대서사시가 되었다.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천재 아내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그녀가 죽음에서 돌아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다는 사실은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만큼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법정은 연일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준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오만했다. 그는 모든 것이 엘라라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꾸민 음모이며 아내 한서연은 이미 죽었고 저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철저하게 준비된 증거의 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첫 번째 증인은 이나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명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녀가 제출한 외장 하드드라이브에서는 강태준이 박 이사에게 서연이가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알 연구실과 함께 깨끗하게 정리해 절대 살아나오지 못하게 라고 말하는 소름 끼치는 육성이 흘러나왔다. 두 번째 증인은 김 반장이었다. 그는 그날 밤에 참혹했던 구조 현장과 자신이 발견한 테르밋 촉매제 샘플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의 증언은 강태준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분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것은 엘라라가 아닌 한서연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새로운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을 때 장내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치과 진료 기록을 제출했다. 그리고 붕대 속에서 보냈던 고통의 시간, 남편의 배신, 그리고 복수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낮고 쉰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피고인 강태준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이기를 포기했고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연구 윤리를 버렸고 진실을 덮기 위해 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RS7의 원본 데이터와 강태준이 조작한 데이터를 나란히 제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살인 행위입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제로가 익명으로 제출한 모든 디지털 증거는 이나영과 한서연의 증언으로 법적 효력을 얻었다. 강태준의 비자금 흐름, 보하이 무역과의 불법 거래 내역, 이사회 회의록 조작까지. 그의 제국은 그가 쌓아올린 거짓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완벽하게 붕괴했다. 최종 선고일.
판사는 강태준에게 살인교사, 특수방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 및 횡령, 약사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중범죄를 적용했다. 피고인 강태준은 자신의 지적 동반자이자 아내를 배신하고 살해하려 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의약품을 유통하려 시도했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강태준은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만 바라보다 결국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무너져 내렸다. 박 이사 역시 증거 인멸과 살인 공모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나영은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어 횡령 및 증거 위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을 나오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진성 바이오 그룹은 즉시 상장 폐지되었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강태준이 그토록 자랑했던 RS7은 역사상 최악의 바이오 스캔들로 기록되며 영구적으로 폐기되었다. 한서연이 평생을 바친 연구는 남편의 탐욕에 의해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다. 세상의 소라는 조금씩 가라앉았다. 한서연은 다시는 진성바이오가 있던 서울의 빌딩 숲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김 반장이 그녀를 처음 데려왔던 그 외딴 해안가의 작은 요양시설 근처에 머물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한서연을 되찾았지만 엘라라로서의 기억과 얼굴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것 역시 그녀의 일부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리며 공매도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돈은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탐욕이 만들어낸 피 묻은 돈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자산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한서연 투명성 연구재단, The Seoyeon Transparency Research Foundation.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제3의 진성바이오 사태를 막기 위해 생명공학과 제약산업의 연구윤리 및 투명성을 감시하고 강태준 같은 인물들에게 희생당한 내부 고발자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이사회 멤버는 당연히 김 반장이었고 재단의 보안 시스템 총괄 책임자는 제로의 익명 코드네임으로 임명되었다. 어느 이른 새벽 한서연은 자신이 회복기를 보냈던 그 절벽 위에 섰다. 그녀의 새로운 얼굴은 차가운 새벽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 성대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그녀의 목소리를 붙잡았고 불길의 기억은 악몽처럼 때때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파괴했다. 하지만 오늘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는 그녀의 잿빛 눈동자에는 더 이상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고통을 이겨낸 자의 깊은 평온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고요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과 불길 속에서 죽었다. 하지만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누군가를 위한 희망으로 바꾸어냈다. 강태준은 그녀의 연구를 훔쳤지만 그녀의 영혼까지 훔치지는 못했다. 한서연은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불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태양이 솟아오르며 그녀의 새로운 얼굴을 그리고 그녀가 걸어갈 새로운 길을 따뜻하게 비추었다.